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4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폭염에 시달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잼버리. 저는 물론 이제 그 조직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고생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외국 청소년들 불러다가 그 떼약볕에 그렇게까지 열악하게 해야 되는지 정말 그 불치게 사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모쪼록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 폭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상상 외로 이 사람의 이 건강을 해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부실 시공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살 아파트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순살 치킨은 들어봤어도 순살 아파트라니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게 무량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정말 이게 카르텔 때문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쇼미더미신 코너에서 한 주간의 여론 살펴보는데요. 이게 NBS하고 갤럽의 정당 지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하고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조사 방식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는 건지 이거는 제가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우 궁금하시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쇼미더 민심 시간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거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박용준 뉴스모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 기자님은 이렇게 웃는 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좀 있죠. 맨날 심각한 얘기 전해야 되는데 맨날 웃고 있다고. 그래도 얘기를 전할 때는 최대한 안 웃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어떤 사장님,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께서 어떤 알바생이 웃는 상이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뽑았더니, 그리고 이력서도 엄청 꼼꼼하게 적어서 뽑았더니, 뽑자마자 교통카드 충전하고 해서 한 200만 원어치 싹 해먹고 날랐더라. 그래서 웃는 상을 믿지 않는다. 우리 기자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도 박용준 뉴스모터 기자와 함께 뉴스픽 전해드릴 건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혹은 변경안 추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보통 원희룡 장관은 수석 전문이어서 천재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천재가 잘하는지 우리 김동연 지사가 잘하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원장관도 물론 뭐 천재라 불릴만 하지만 이제 김 지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간 대학을 나와가지고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기재부 장관까지 오른 공직계에서는 성공신화로 얘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물인데요.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어제 김 지사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게 그 가져온 자료인데 입장문만 10페이지고 이 참고 자료만 28페이지 분량인데 이게 김동연 지사 혼자서 그냥 PPT 없이 25분간 그냥 홀로 반박을 계속했거든요. 대단하군요. 네, 이제 3주 전 기자회견에서는 경기도의 입장이 고속도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밝히는데 주력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화이트보드에 직접 막
필기까지 해가면서 원장 간의 주장이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틀렸다를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이 그 원희룡 장관은 뭐 제주도가 낳은 천재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그리고 좀 집안 형편은 좀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대법대 사법고시 전부 다 수석으로 입학 뭐 하고 뭐 했다 그래가지고 정말 유명한 천재로 알려져 있었었는데 김동연 지사도 정말 대단합니다. 야간대학 나왔고 사무관 시작했고 기재부 장관까지 오른 정말 공직계의 성공신화, 개천에서 용난 몇 명 중에 한 명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한데 처음에 김동연 지사가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나왔을 때 얘기했을 때 설명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무슨 뭐 이쪽 분야의 기재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 정도밖에 설명 못하냐 이런 얘기도 참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오히려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해가지고 역시 김동연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내용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네, 국토부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이 문제가 없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게 1999년 이후 만들어진 고속도로 24건이 있는데 그중 14건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시종점이 변경됐으니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변경돼도 그게 특이 사례가 아니다. 제대로 됐다거나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안 된다라고 그동안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양서면안 같은 이런 것들이 강성면안으로 그러니까 바뀌게 된 것들은 어떤 점에서 지금 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동연 지사 얘기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또 기존의 주장 중 하나가 이게 자기네가 임의로 바꾼 게 아니라 네. 이게 외부의 민간 업체가 제안을 해서 바꾼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도 주장 중 하나였는데 이건 역시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외부의 그런 용역 업체가 바꿀 때는 최종 보고라든지 중간 보고에 그러니까 용역을 하다가 좀 자기네 용역을 해보니까 이건 좀 이런 게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아예 착수 시점에 이거를 제안한 것 자체가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죠. 이제 자신의 공직 생활을 이제 봤을 때도 이걸 왜 이제 막 외부에 이걸 좀 검토해달라고 맡겼더니 그걸 받자마자 근데 이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는 이 민간 회사에서 이제 검토를 쭉쭉 해 나가다가 중간이나 마지막에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받자마자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바꾸려고 민간 업체가 이제 조작질 뭐 비슷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 민간 업체가 받는 시점에 이걸 좀 이런 방향으로 좀 해달라라는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자, 또 하나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양서면안에서 강상면안으로 바뀌었는데 이 바뀌었다면은 당연히 비용 역시 증가했을 텐데 총 연장이 2km 증가하고 IC가 1개 추가되는데 사업비는 고작 140억 원 늘어났을 뿐입니다. 근데 그 산출 근거에 대한 세부 비용 산정 자료가 이제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자료를 공개했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노선이 바뀌게 되면은 그 노선 변경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마련인데 그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사비나 보상비 등 세부 비용 산정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군요. 예탄보다 총 연장이 2km가 늘어나고 IC가 1개 추가가 되는데 사업비는 140억밖에 안 든 게 아니고 산출 근거도 없다. 국토부가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일단 바꾸는 데 주력을 하고 그 바꾸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혹은 눈을 감아버리려고 하는 좀 그런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민원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네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또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주민들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이제 그 민원이 현재 사는 지역이 훨씬 더 바꾸면은 훨씬 주민들에게 악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적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한다 이런 논리였는데 경기도가 당연히 그 행정지자체니까 그런 인구 자료나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바꾸면은 훨씬 기존에는 3,000명 사는 지역에서 바꾸면은 18,000명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 건데 당연히 이게 민원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 5배가 늘어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토부 설명이 상식적이지가 않고 안 맞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좀 정쟁으로 하지 말고 예타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원안대로 좀 사업을 재개해라. 그래서 수요를 좀 분산해주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연결시켜가지고 제대로 좀 해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토교통부나 원희룡 장관은 뭐 반박하거나 반론 제기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제 뭐 사실 한결같습니다. 국토부는 원안보다 변경안이 맞는 방향이고, 이제 경기도에서 한 얘기는 모두 가짜 뉴스나 아니면 거짓 주장에 해당하니까 이거를 전문가들 불러다가 우리가 공개 간담회를 하면은 다 주민들에 맞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냥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검증위원회 불러다가 검증하는 거가 맞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국정조사가 맞는지, 검증위원회 검증이 맞는지,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짚어봐야 되는 건데 자꾸 딴 데를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점을 물어보면 그 점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다리가 문제라고 말하는데 자꾸 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국토교통부 해명 상식적인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서희초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교권 침해 대책 이게 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군요. 지금 서희초 사건이 발생한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뭐 교육부나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교권 침해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지금 확실하게 해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문제 핵심을 해결하기보다는 애들을 잡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 사건의 문제는 부모님인데 예? 그 과도하게 자기 아이들만 보호하려고 하면서 선생님을 괴롭힌 부모님들이 문제다라는 게 사실은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 내지는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고 선생님 괴롭히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건 없고 애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겠다, 존중해주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면담 사전예약제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을 좀 쭉쭉쭉쭉 해주시죠. 앞으로 이제 학부모가 교사랑 면담하려면은 이제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그리고 CCTV가 달린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그 통화 녹음 전화는 또 통화 녹음을 지원하고 또 중간에 챗봇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사들의 그 학부모랑 직접 만나는 부담을 줄이자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의견 듣기엔 좋지만 또 반대로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는 그냥 앞에 걸러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막상 학부모한테 갑질을 당할 때는 이걸 막 못 막지 않냐. 그래서 이걸 갑질 예약제라고까지 벌써 교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선생님하고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챗봇을 활용해가지고 좀 간접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이게 선생님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럼 더 어떻게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는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또 그런 것들도 조금 문제인 것도 같고 이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차라리 교권 침해하는 것들을 지금 뭐 면담 예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역시 이게 아예 그 이유까지 바로 연결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 학교 폭력이랑 비슷한 사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부모랑 교사 사이 소송전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둘을 대립관계로만 극한 대립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학부모들 가운데서는 이걸 또 반대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 인권 조례 폐지도 이제 교총이랑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다 근본적인 해법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오히려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을 해서 그 교사들이 그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이런 경우를 좀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권 침해 사례가 학생보다 학부모가 2배 이상 많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그 교총 이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이제 9일 동안 그 사례를 접수했는데 무려
10,000건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10,000건을 살펴보니까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8,000건 정도 돼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보다 한 2배 이상 많게 나타났거든요. 네. 대부분이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협박 아니면 악성 민원 이런 게 나타 이 서희초도 이런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폭언, 욕설도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군요. 야, 근데 진짜 선생님 되기도 너무 어렵고, 어머,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학부모,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임교사 연락처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서 네. 자기 연락처를 사채업자가 달라 그러니까 선생님의 연락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 중에 돈이 없어 밥을 사달라는 학생에게 교사들이 밥을 사주니까 학부모가 애를 거지 취급하냐 이러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육부에서는 무슨 고시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죠, 이 얘기는? 이제 뭐 2학기가 곧 시작되는데 2학기 이제 시작을 앞두고 교육부에서는 그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교사가 할 수 있다를 좀 명시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겠다를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정희 님이 녹취를 들어보니 학부모 갑질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비상식적이고 물상식한 그런 학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예?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선생님들 중에도 일부는 아이들을 조금 무시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정말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섬소녀님이 이러는데요. 우리 박 기자님에게 네모 기자님 화이팅 하십시오 이런데 약간 얼굴이 네모나타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저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요 토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 이제 LH 얘기 나오니까 자이 아파트 얘기가 싹 들어갔어요. 야, 자이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도 나 갑자기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자이가 이렇게 뭐 좀 했나?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드는 거죠. 자,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가 과연 이권 카르텔 때문인지 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근본 문제가 정확히 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항상 이 건설노조 문제와 모든 걸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번 것도 정말 그런 것인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제일 곤란지경에 빠지신
분 아닐까? 좀 총체적으로 요즘 심경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미 아실 것 같아요. 많은 노동자 시민분들께서 지금 벌어지고는 이 일련의 모든 현상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네. 이게 뭐 불과 이제 1년 조금 넘게 넘었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그래서 역으로 저희가 7월달, 지난달에 한 2주간에 걸쳐서 총파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지만 그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나셨어요. 시민분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퇴진할 때 네. 탄핵 정국에서의 민주노총에 대한 지지 이후에 이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 총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높은 치에 이렇게 찬성, 지지 여론을 보내주셨는데 물론 뭐 저희들의 뭐 총파업 의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맞서서 결국 사회를 좀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에 대해서 좀 지지를 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뚜벅뚜벅 조금씩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좀 더 무겁죠. 근데 이거 솔직히 제가 그냥 솔직한 심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주노총이 그동안 이제 과격한 심의 방법을 많이 택해서 국민들 일반인으로부터 좀 많이 멀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래, 민주노총, 좀 그래도 싸지, 당해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게 먹히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부 분석은 그럴 수게 나오는데요. 그럼 실제로 한번 묻고 싶은 거는, 그 민주노총의 집회나 시위 방식이 그렇게 과격했나? 뭐, 실제로 뭐, 저희가 최근 이렇게 조사, 저희도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노총이 흔히 이야기하는 뭐 과거에 있었던 뭐 폭력 투쟁, 폭투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집회하고 행진하고 야간에 문화제하고. 근데 이것이 과격하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 시민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왜 이런 식으로 좀 갈라놓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집회나 프랑스 같은 데 뭐 연금 계약 때문에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잖아요. 근데 일부 혹자들, 지식인들 뭐 보시는 분들은 야 정말 저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왜 요새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행진도 못 합니다. 그 낮에 도로에 광장이 안 열려서 도로에 나와서 앉아서 집회하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저희들이 물론 뭐 100%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것들을 좀 더 개선해내고 좀 더 많은 이렇게 좀 폭을 좀 넓혀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고 계시다. 그걸 잘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지금 이제 세간에 퍼져 있는 오해 이런 것들이 이 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본 거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집회나 시위 양상이 오히려 더 평화스럽게 많이 이렇게 정착이 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갑자기 정부 여당 현 정부 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황 자체를 더 이상하게 만들어낸 부분이 있고 또 국민하고 대치되는 그런 무슨 세력인 것처럼 만들어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서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문정부 책임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시읒기읒이응님, 일하는 사람들이 철근을 어떻게 빼먹습니까? 이 말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준님, 현장에 계시는 반장님들 모셔가지고 진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진짜 맞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말 카르텔이라고 하면 맨 윗선들이나 하겠지, 실제 노동자들이 그걸 하실 수가 있는 얘기인가, 이 말이 맞는 얘기인가, 솔직히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초지일관한 정부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남 탓, 뭐 측정에서는 전 정부 탓, 그렇죠. 민주노총 탓,
근데 최근 관련해서 이 아파트 부실 시공 관련해서 이거는 어느 특정한 정부의 잘못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코너에서도 진행자께서 견월망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이 손가락만 봐요. 그러니까 본질은 외면하고 이제 회피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의 책임은 아예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되는 거고 대통령이 지적을 잘 했어요. 이권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넓혀 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역대 정권들 모두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정부가 특히 그런 부분이 편향이 좀 심했던 것이고요. 전 정부가 됐든 현 정부가 됐든 간에 부실 시공과 관련돼서 책임이 있으면 명확하게 짚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내놔야지 이것이 나는 전혀 무죄하다,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남 탓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나마 과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뽑았지만 그 뽑아준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통치행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년의 사랑님께서 민주노총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갱상도 친구님도 이러시네요. 건설 현장에 내국인이 거의 없어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들 하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의 80%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좀 그래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아파트 부실 시공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설 현장 노동자들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기술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능한 저렴한 공사비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무조건 빨리빨리 공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압박 요인이 또 작용한 것도 크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과도한 하도급 문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맨 윗선에서 책정된 그 공사가 필요한 그 대금 그거가 맨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20% 수준으로 해서 이제 막 가잖아요. 다 중간중간에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샥 가져가는 그 문화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실 시공 문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네. 특히 그 핵심은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불법 다단계 이전에도 하도급. 한번 출연해서 그 말씀을 네. 좀 드렸었는데요. 이 하도급 구조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에 공사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요. 아까 뭐 20%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과하신데 네. 어쨌든 이 시스템의 맨 밑에 있는 업자들 근데 이들 역시도 어쨌든 뭐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법과 규정을 위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실 시공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또 외국인 노동자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좀 흐리는 책임 회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인건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요, 외국인 노동자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 단면인 거고요. 근데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철근을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면 도면을 봐야 하는데, 그 도면을 보고 이해하는데 적어도 경력 한 5년 이상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서 이 무량판 공법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보도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부주의해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공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네. 하는 거죠.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것들을 완성하기 위한 공법이었는데 이것이 왜 유독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철근을 어떻게 빼먹는다는 거죠? 무량판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여기 위에다 이거 상판을 얹어서 예를 들면 한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철근 같은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 하면 네. 아까도 이제 철근 어떻게 빼요, 그러면? 도면을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철근 예를 들어서 10mm짜리 20mm짜리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3mm짜리만 쓴다. 그러면 철근 값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20mm짜리가 예를 들면 5개가 필요하다. 근데 10mm짜리를 5개를 넣는다. 그런 그러면-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20mm 철근보다는 10mm 철근이 쌀 거고. 아니, 그러면 제 질문은 20mm짜리 철근 5개를 사야 되는데 10mm짜리 철근 5개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서 넣는 사람이 누군데요? 사서 넣는 사람은 결국 공정에 대해서 전문적 이게 없으면 결국은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갖다가 결손하고 결속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거푸집 만들고 시멘트 붓는 거밖에 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시공사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이 5개 사, 그러니까 10cm짜리 5개 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예, 그 맞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그 윗분들이 그렇죠. 문제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권 카르텔인 그렇죠. 것이고 예, 예. 마찬가지로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네. 설계도대로 도면대로 잘 됐는지. 근데 이 감리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는 거죠. 그렇죠. 원래 감리가 처음에 그 보 얹을 때부터 와가지고 봐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넣습니다. 그냥 이 보고만 듣고서 그냥 감리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100%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시공도 부실했고 감리도 부실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좀 공개가 되고 드러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뭐 정부에서 주장하는 무량판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무량판 구조를 이용해서 뭔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 회사들 혹은 뭐 건설사들 이 회사에 자재 구입하는 분들의 의사결정 그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예. 솔직히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재 구입하고 이거 다 윗선에서 이걸 그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되겠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걸 뭐 개인적으로 생명하겠습니까? 뭐 말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예. 구조가 있으니까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로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것이고 이렇게 부실한 감리 뭐 이런 것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것을 갖다가 뭐 대통령이 지적한 뭐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네.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LH가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설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건설 이권 카르텔 근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거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밝혀야 하는 건데 네. 그게 예를 들어 그 한다고 이게 개선이 될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전관이라는 건 하는 그게 거잖아요. 뭐예요, 정관이? 이 동네 정관은 좀 뭡니까? 나 우리 동네 정관은 아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전관 문제가 뭐 건설만이겠습니까? 법조도 죄송합니다. 아니, 변호사님이신데. 법조는 뭐 당연히 너무 많죠. 하고 네, 뭐 네. 금융 쪽에서 있는 이 모피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네. 기재부 관료들, 뭐 세무 관료들, 뭐 기업들이 다 모셔가죠. 이것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 전 직장에 있다가 장관 되기 전에 대기업으로 그냥 가려고 했어요. 법 절차 어기면서 최근에 문제가 됐습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이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와 관계가 있는 이 전관 고위직들을 네. 자기 회사로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네. 다 총체적으로 부실을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덮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관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LH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그렇죠. 정관이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LH에서 일했다가 여기 왔다가 또 뭐 다시 갔다가 뭐 이런 분들. 그래서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 주는 방식으로 뭐 이런 정관의 뭐 그런 거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방식도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LH 출신들이 이제 고위직들이죠. 현장에 오래되셨던 분들이 영향력 이제 모셔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LH인데 뭐 이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지적하셨던 대로 이게 맨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대기업 건설사예요. 네. 자이. 예. 그러니까 LH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건설교통 이런데 그렇죠. 고위직들 모셔가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절시켜 내야 되는데 물론 공직자들 그 취업 규칙이나 윤리에는 뭐 동종한 업계에 뭐 몇 년의 취업 제한 있고 뭐 이런데 이것들 다 무시되고 있거든요. 하고 만약에 그거 적발이 되고 벌금이 막 대료가 나오게 되면
회사에서 다 그냥 무마시켜 줘버려요. 아. 이게 뭐 특히 법조계 그런 거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이 똑같이 그냥 건설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사의 구조적인 문제도 봐야 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이 시스템의 문제를 좀 봐야 되고 이것들을 바꿔내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우리 그 댓글을 보게 되면 진짜 이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나 봐요. 여기 보면 깨은리님, 철근 굵기, 철근 강도, 각종 분석 자료 전부 다 엉망입니다. 이게 다 전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하파님, 저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원청 일군 업체에서 하청 업체가 이를 따르면 술을 안 먹어도 흔히 말하는 무슨 접대는 기본이고요. 어느 정도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머스러우미님, 전관은요, 기재부, 국토부, LH, 교수, 검찰, 경찰, 노동부 다입니다. 김동준님, 자의를 감추려고 만만한 LH 얘기 나오는 겁니다.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군요. 오늘 뉴스마트 버퍼 엄청 심하군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게,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한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대책, 필요한 대책,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계속 이 말씀 드리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의 그러니까 전환이요? 노동자 너무 시민의 추상적인데? 삶. 네. 그러니까 아파트, 저희 주거 공간이잖아요. 이 노동자 시민의 삶이 자본과 재벌, 부자들의 이익, 이 이권 카르텔에서 희생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확고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이를 위해서 법과 제도가 좀 정비가 돼야 된다. 이 최저가 계산 가장 싼 가격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재비도 좀 줄여야 되고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불법 고용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저가 낙찰제 이거 개선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건설이 말 그대로 이게 되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적정 인력들, 그래서 건설 기능인들에 대한 등급제 도입. 이런 것들이 좀 제대적으로 필요하고 네. 거기에 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결국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노동 의욕이 고취가 되고 조건이 좋아지면서 여러 네. 것들이 개선이 되죠. 이것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참여가 좀 보장이 돼야 된다. 네. 그 단적인 예가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이요? 예. 예. 이 법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게 충분한 공사 기간, 네. 공사 비용을 보장하고 또 권한에 따른 각 주체들의 책임, 이거는 감리까지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골자인데 네. 애석하게도 이게 2020년에 법이 발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잘 안 되고 있다. 발의는 이미 되어 있는데. 예, 막혀 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국회에서 토론회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이게 국회 문턱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내년 총선 전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자동 폐기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에서 비가 막 오니까 잠깐 웅크려서 피한다면 생각으로 이 문제를 또 현실을 외면하면 네. 이거는 내년, 내후년 언젠가는 그리고 정말 대형 참사로까지 빚어질 수 있다. 이미 저희가 상품백화점 붕괴를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또 이런 얘기도, 이건 또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또 꼭 필요한 얘기 같아요. 지금 폭염이 이제 너무 심하게 되니까 사망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건설 노동자들이 휴식을 못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죠?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인식이고 상식이고요. 네. 그럼 이것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현장에 가면 정말 그늘 하나 없거든요. 그렇죠. 생수통 하나 떼약볕이죠. 제대로 갖춰있는 데들이 거의 없는데 네. 이러면 더우니까 작업 중지하고 쉬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그냥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그냥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고 특히나 5개 공사 현장은 고열, 고온 여기에서 또 제외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설로만 특정시켜 놓고 보면 이거는 좀 무용지물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건설노조에서 이제 설문조사하고 발표했는데
응답하신 5분 중에 4분 정도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어지럼증도 느끼고 피해도 많이 보시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냐? 근데 관리 감독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그 노동자들이 좋은 컨디션과 상태에서 아파트도 짓고 빌딩도 짓고 도로도 닦아야 네. 그게 튼튼하고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멍멍한 상태에서 그냥 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좀 정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법에서 좀 막혀 있는 그 법으로 제정이 안 되고 있다. 즉 강제력이 없다. 하다 보니까 그럼 세상에 어느 자본이 아이고.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데 이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데 그것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 근데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위험한데 죽어나가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중대재해처벌법 때 네.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노동자가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기업에도 가장 유리하고 이익을 가져들 수 있는데 네. 기업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 현장에서의 이런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무시되고 밑으로 좀 밀려갈 수밖에 없다. 아휴, 그리고 뭐 이 얘기도 매봉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러네요. 원래 땅에 묻히고 벽과 기둥에 가려지는 토목공사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 항상 좀 위험한 영역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래 잘 하라고 감리가 있는 건데 만약에 감리분이 좀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다 지어주고 나면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규정한다고 해서 이게 또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같이 연결돼가지고 이게 고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휴식을 못 취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규정이나 뭐 처벌까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이렇게 자꾸 뭐 순살 아파트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숨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이 지난달 27일에 천막 농성을 규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막 농성을 규제한다. 참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어쨌든 어제 국가경찰위에서는 경찰의 야간 집회 금지 제한 조치 등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지금 했습니다만은 여당이 계속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책은 있으신지. 지난번에도 오셔서 네, 이제 그런 그때도 비슷한 뭐 말씀 똑같은 얘기를 사실 드렸었는데요. 질문했었었죠. 예. 그러니까 헌법은 그 국민의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을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 영역에서 네. 목소리와 의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형태로든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독재자다. 집권 여당이 우리는 독재 정부야. 라고 좀 선언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누리고 있는 이 헌법적 기본권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 헌신, 일부는 생명까지 하면서 읽어놓은 건데 지금 우리 진행자님도 하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만들어왔고 또 신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권리가 누군가의 권리와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전에도 서희초등학교 교사 네.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으로 드러난 교육노동자의 노동권이 학생인권과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네.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상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편을 가르고 네. 결국은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자꾸 편을 갈라요. 이 정부의 가장 못된 행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누구의 행위로 나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고 말하면 그거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거죠. 이를 대다수의 노동자와 시민이 이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전에는 이제 시행령 개정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다시 법 개정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네. 이 긴 역사가 있었고 그것들이 저희들의 민주적인 시민들의 기본적 DNA로 저희는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기본권을 제약하면 제약할수록에 이것에 대한 저항과 반대 의사는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네. 결국 정부 여당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너무 슬픈 일이고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가 없다는 건데 저희는 그것을 바꿔왔었던 그 경험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인 권리 이것들을 향상시키고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한 뭐 대단히적인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네. 뭐 거의 순서 다 된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건설 노동자들 이게 지금 막 폭염 대책 막 나오는데 이게 올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얘기 나왔고 재작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건설 노동자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쿠팡에서 이제 네, 파업을 쿠팡 했었는데 노동. 물류센터에 가면 엄청나요. 거기에 도시가스 검침하시는 분들 이 땡볕 지열 팍팍 올라오는데 그냥 검침하러 다니셔야 돼요. 제철소에서 배 만드는 노동자들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 하거든요. 왜 이런 것들이 때만 되면 이렇게 등장하는가 이슈로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이 폭염 기간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될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거 하나라도 제발 좀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 네.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건설 노동자 휴게 시간 다른 곳은 몰라도 시간 정해서 딱 맞춰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작업 공장을 전체적으로 맞춰 협업하면서 작업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쉬고 있으면 다른 부분하고 못 맞추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온열한 자가 나와도 검사 전문가들은 50도 이상은 돼야지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죄송스럽게도 현재 송출 프로그램이 지금 불안정해서 버퍼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박주영 뉴스마토 정치부 기자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님 오랜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이런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긍정평가가 35.6%로 직전 조사보다는
한 2% 정도, 2.4%포인트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61.8%로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긍정 조금 올라가고 부정 조금 내려온 결과입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4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은 2.6%, AR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왜 올라갔을까요? 최근 한 달가량 저희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초반에서 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계속 낮았죠. 네. 예.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장모 처가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의혹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이동관 지명에 따른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그때마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지층 결집.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지지층에서도 보수 지지층에서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거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으로 지지층이 결집되지 않았나 그걸로 인해서 또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 이 응답자 특성으로도 나타납니다.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더 올라가고 다른 조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또 보수층 60대 이상이 올라가는데 이게 약간 진영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관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부정평가가 썩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지층 중에서 더 결집을 하는 겁니다. 더 지역적으로 또 연령대별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직전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던 추세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세 그래프를 바로 보시면은 국정운영평가 추이죠. 추이를 보시면은 추세를 보시면 직전 조사는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조사는 내려갔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수혜 대응인데 수혜가 이제 좀 가라앉고 이게 폭염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간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월 넷째 주에 국정운영평가가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5.7%였다가 지난주에 33.2%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회복이 조금 된 건데 그래봤자 다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딱 분석한다는 건 별로 저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만 이제 추이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지지층 결집으로 조금 이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 내내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부정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결집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휴가 간다는 거예요. 경남, 거제, 저도. 네. 저도라는 곳으로 휴가 간다는 건데 우리는 못 갑니다. 거기 지금 대통령만 갈 수가 있는 곳인데 가서 보통은 책을 보신다고 보통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대통령은 책 본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미국 백악관에서도 도서 목록을 발표하고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전에 그렇죠. 항상 목록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대통령은 나는 보여주기식 독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 보여주기식 독서는 안 한다. 정치부 기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런 말을.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평소 언행이나 행보를 보면 뭔가 크게 자신의 성과나 이런 걸 부각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행보를 하지 않겠다. 지난번에 취임 1주년 기념식 때도 기자들 앞에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근데 맨날 자화자찬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네. 이번에도 도서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어떤 책을 읽을 것이다 예고하지 않은 것도 그건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아닐까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좀 과학기술 경제 분야의 책을 좀 읽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읽기는 읽는데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는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주로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딱히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수 성향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보수층 내에서 지명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읽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저도를 대통령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혼자니까 이제 혼자 가서 책을 읽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일단 동행을 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사회도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잼버리에도 가죠. 또 그 외에 2차 전지
뭐 투자 협약식에도 참석을 하죠. 또 진해로 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진해 해군 기지로 가서 또 이 관련된 뭐 해군 관련된 복장인가요? 이 연평도 천안함 관련된 그 복장을 입고서 또 군 부대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일정들을 보면은 뭐 저녁에 또 만찬도 있을 테고 그 뭐 조촐한 만찬이겠죠. 그러면 책을 읽을 시간은 별로 없다. 이제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책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난세일기인데 이게 김용옥 전 한신대 석장인데 김용옥이 누구냐면 도올입니다. 네, 도올 김용옥. 도올이니까 이제 한자 써놓고 에이 그만해 저기 난세일기 이러면서 이제 하는 그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또 중국어로 난스 써서 뭐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대만에서 유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도올 김용옥이 그래서 또 부인이 또 중문과 교수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책이 이제 나온 게 난세일기인데 그 책을 평산 책방에서 산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을 받아서 네. 또 하나는 이제 드라마인데 DP. DP 시즌2입니다. 여기에 누가 냐면 손석구, 정혜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뭐 이제 병영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젊은 세대들의 인식을 좀 이해하겠다 이런 차원의 이제 이재명 대표는 휴가 기간 동안 접근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좀 확인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잼버리 네. 개영식 할 때 갔었잖아요. 부인하고 같이.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쏟아져 나온 보도들이 매우 부정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4,500명이나 되는 청소년을 보냈는데 지금 103명이나 넘는 이 환자들이 지금 속출하면서 우리 애들 다 다시 귀국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저도에서 휴가 가시기 바로 직전에 거기 들려가지고 이렇게 막 잘해봅시다. 여기 새만금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이런 일이 터졌는데 휴가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위험한데. 지금 현재 잼버리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진두 지휘해서 뭐 군 병력이라든지 통해서 이제 잼버리 문제를 좀 상황을 진전시키는데 좀 하겠다고는 하지만. 하고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잼버리 행사 참석하기 이전부터 그 온열 문제로 조금 네, 많이 문제가 문제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한 것 같고 파악을 해서 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잼버리 행사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계 스카우트 개영식에서 환영사를 했었는데 네. 그 어려울 때 연대를 해서 인류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근데 높으면은 행군 안 해요. 근데 행군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네, 아니에요. 그리고 네. K-팝 댄스나 이런 거는 바로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고 뭐 했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도 현장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국무조정실장도 가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휴가에 대해 그랬죠. 군부대는 그런 게 생기면 큰 문제는 미국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안 된다. 우리 미국 국민들 600명, 700명 데려와서 여기서 식사시켜라. 지금 뭐 음식 다 상하고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저는 전 세계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문제라고. 네, 그러니까요. 새만금 너무 허허벌판이고 그늘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위험한데 사실 그게 그 정신이 그 정신이 진짜 발휘돼야 될 그런 훈련을 하러 애들을 불러 모아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험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좀 민망스러운 상황이고 또 사고 날까봐 걱정. 우리 참석자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날씨에 정말 이제 본인과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환불해줘야 돼요. 근데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소비자 기분 여기 노영희 변호사도 계시지만 본인과 금액을 지불한 학부모가 도저히 이 온도에서는 우리 할 수 없다. 가겠다. 그러면 환불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환불도 환불이지만 어쨌든 목숨이 오히려 지금 오징어 게임, 생존 게임 거기서 시키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나옵니다. 정도니까 정말 걱정입니다만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에 또 거길 들렀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얘기를 좀 잠깐 해봤습니다. 그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관련해가지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향후 거취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국민 상당수는 이 장관이 정책 책임 차원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9.6%가 이상민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네.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고, 반면 32.9%는 탄핵이 기각됐으므로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어쨌든 행복해 보입니다, 요즘에. 배 소장님 보시기에 본인 스스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유족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이게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정부는 이게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지금 잼버리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또 이것도 책임이 무거워요. 그리고 유족들이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곧 10월 달이 도고입니다. 그러면 12구 참사잖아요. 그러면은 또 10월 달 가면은 또 이상민 장관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총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든 본인이든 총선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거취 변명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 그래요? 저는 계속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가 32.9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35.6, 비슷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은 33에서 한 35. 네. 여기를 유지할 수만 있으면 그냥 계속 가. 이런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시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지금 바로 소개를 해드릴까요, 시간상? 네. 이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적임자다 33%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부정적으로 총선 겨냥한 방송 창용 인사는 54.8.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어떻게 됐든 긍정이 한 33에서 35만 나오면 이대로 밀고 가. 이게 지금 기조인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요. 자, 여기 또 마사지 하고 있지는 않죠, 이동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MBC에 대해서도 권재선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이라고 하죠. 박문진 이사장. 이사장에 대해서도 검찰 감사원 또 소환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인사청문 소집 요구서가 이제 전달됐고 있겠지만 대체로 이 일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뭔가 스모킹 건 한 방이 없으면 정말 국민 여론이 한 90% 정도가 반대한다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임명했다고 봐요. 이건 지명이 아니라 임명입니다. 임명. 그리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이동관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다른 누구도 지금 제지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동관 후보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라. 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네. 저는 그대로 이 상태로 줄곧 가려고 하는 작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정당 지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각 정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4.8%, 정의당 2.2%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 제가 안 그래도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자, 네네. 갤럽에서 나온 정당 지지도하고 NBS 발표된 거하고 뉴스토마토에서 발표된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컨대 NBS에서는 23%, 민주당 지지도가 23%라 그러면서 최저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게 나왔다. 이런 발표가 어제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자, 왜 그럽니까? 저는 이제 오늘도 이제 갤럽이 발표됩니다. 오늘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갤럽 조사나 전화 면접 조사에는 결정적인 이유는 겁니다. 이 차이가 왜 날까? 네.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샤이 진보. 샤이 진보. 샤이 진보가 약 15%포인트 내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에서도 15%라 그러면 비슷해집니다. 국민의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 앞설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그렇고. 그게 지금 전화 면접 조사예요. 면접을 직접 물어보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표 중에서 핵심 지표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 긍부정, 하나는 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부정 좀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큰 차이 없어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조사 방식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야당이죠. 계속 언론에서
또 쏘아대죠. 또 이제 정치권에서 쏘아대죠. 여하튼 우리가 의석수는 많지만 여론상으로는 지금 위치가 좀 소수예요. 약자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학파 독일입니다. 노엘레 노이만 교수의 침묵의 나선 이론, 스파이럴 사이런스죠. 그러니까 그 이론에 의하면 면접조사에서 한 15% 내외 정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있을 수 있더라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적인 관심도가 높은 이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그대로 따와서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높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갤럽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민주당의 들이닥친 위기가 김은경 혁신위원장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특정 사회나 특정 시기에 다수 또는 주류적 생각이 아닌 소수 또는 비주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조사 참여를 회피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는데 부담을 느껴서 유보적인 응답을 하거나 거짓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여론조사에서는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부른다. 지금 우리 그 배 소장이 말한 그 얘기입니다. 흔히들 샤이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이번에 진보 샤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이 있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샤이를 글자 하나만 다릅니다. 이 샤이를 어떻게 하면 샤이니로 바꾸느냐. 아이, 그만하세요. 자세했습니다. 자, 미디어가 정권에 불리한 이슈는 보도하지 않고 정권에 유리한 이슈만 확대 재생산하는 현재 상황에서 포털을 들여다보면 온통 정권 찬양 기사, 야당 비난 기사 등등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싶어하는 동의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솔직히 여론조사에서 전화 많이 오거든요. 저 전화 안 받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그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조사 방법 중에서도 특히 전화 면접 같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노출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ARS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혼자 알아서 딱딱 누르고 그게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응답해도 별 부담이 없지만 직접 상대방이 있는 전화 면접에서는 내 얘기를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하는 게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갤럽이라든가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성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매우 떨어지게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토마토 조사에서는요,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한 18%포인트 정도 앞서요. 그런데, 국민의힘당 지지도가 사실은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토마토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근데 갤럽 조사에서 보게 되면은요, 중도에서 국민의힘당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4% 정도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아마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 전화 면접 얘기도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토마토 조사하고 국민 그 갤럽 조사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2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수출이 늘어난 것보다는 수입이 많이 감소한 겁니다. 이게 원인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원료값이나 지금 폭염이죠. 겨울에는 폭한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에너지 도입 에 대한 의존도나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도 바로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가 49.5 절반이에요. 지금보다 나빠진다가 그럼요. 49점.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가 그렇게 좋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보다도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응답은 4분의 1도 안 되는 22.3%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이게 경제는 심리인데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객관적인 수치도 안 좋지만, 객관적인 여건도 안 좋지만,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지금 거죠. 미국 증시도 오늘까지 계속 이번 주에 후들후들해요. 미국도. 맞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S&P 500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다 안 좋아요. 이게 심상치 않게 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와, 소나무님, 왜 자꾸 버퍼가 생길까요? 김동기님, 버퍼가 너무 심해서 볼 수가 없네요.
JIM님, 버퍼 시미도 끝까지 보겠습니다. 박기현님, 오늘 왜 이러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몇 번 돌려보겠습니다. 짐류 W님. 이게 뭐 보이지 않는 누가 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나무님이 요즘 유튜브 이상해졌어요. 다른 유튜브도요 버퍼가 생겨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아침님은 앞으로 돌려보니까 그래도 해결이 되네요. 배동호님 5번 나갔다 들어왔어요. 아이고. 와 세상에 절대 포기 못합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계속 계셔주는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한데요. 예, 홀로 걸어서 전파 방해로 유튜브 장악 시험 중인가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전채리님이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바른 소리 하니까 버퍼를 방해하나 본데요.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고소하겠습니다. 박기신님도 그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저희가 그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버퍼가 심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오랜만에 또 왔는데 네, 심한 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시간이 준비한 것보다 좀 적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다음에 좀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그냥. 네, 아니 버퍼가 심했지만. 여러 가지 이미 좀 산이 많이 지나서. 아 네. 그래요? 네. 쇼미더 영심 때 말씀 많이 하시면 되죠. 네, 오늘 쇼미더 영신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그렇습니까? 정신 없어가지고. 그래도 할까요? 네,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그냥 곧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영친이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인데요. 댓글 소개도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가장 망언을 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 주요 인사들의 문제적 발언이 쏟아졌죠. 아래 제시한 발언 가운데 가장 문제적 발언을 한 사람은 무엇일까? 가장 문제적인 발언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기자님.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 주요 인사들의 문제적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네. 아래 제시한 발언 가운데 가장 문제적인 발언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66%가 윤석열 대통령, 현명한 국민은 오염수 괴담에 흔들리지 않아 이 자갈치시장 가서 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1%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꼽아주셨는데요. 영수증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네, 이 이야기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유, 한동훈 장관이 그 검사 특활비 영수증 관련해가지고 특정한 식당과 날짜와 뭐 이런 거가 지워져 있는 영수증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지적을 하니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잉크가 휘발돼서 안 보이는 거다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특별히 그 식당과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만 잉크가 휘발되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 지금 한 거잖아요. 지금 그때 사실 엄청 화가 많이 났었었죠. 또 윤석열 대통령 자가시장 가가지고 현명한 국민은 오염수 괴담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들 댓글로 대답을 해주셨었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영친이들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영친이들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총 3분에게 통통 생활용품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소장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가 4개 먼저 읽겠습니다. 네. 자, YS님께서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말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분해서 눈물이 다 납니다. 야,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누굽니까? 정무수석이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에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패러디가 계속 되고 있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유전님께서 모두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말들이라는 또 글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YSCCSY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를 고릅니까? 이게 실화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가네요. 네. 악몽에서 빨리 깨어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자, 미트님께서는요. 미트? 마스트롤리 3176님. 노안이 와가지고. 하도 주옥 같은 괴담들이라 도저히 순위를 매길 수 없네요. 맞습니다. 네, 또 로또님도. 네, 로또님께서는 내장모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거 없다. 윤 대통령이 전원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 때 얘기를 그대로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샤인님께서는 가장 문제적인 발언을 찾으라고 했는데 전부 다 쓰레기 발언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유저 IP님께서는 상식적이라는 말이 너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유저 ES9 예스님께서 님. 네, 께서는 길게 써주셨는데요. 모두 다 정상인 척, 안 그런 척, 안 한 척, 아닌 척하는 비정상적인 발언 모음집 같군요. 저러니 믿고 찍어준 국민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비정상적 발언으로 국민을 조롱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영원 불사의 몸으로 산답니까?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야. 자, 이거는 이분의 말은 이분이 말하면서 그 결연한 의지가 딱히 느껴지는 거예요. 네. 온몸으로 지금 결연하게 조금만 더 정상적이고 조금만 더 청렴하고 조금만 더 깨끗하고 조금만 더 국민을 위하면 안 됩니까? 꼭 조금 더 사리사욕을 채우고 조금 더 국민의 혈세를 헤쳐먹고 조금 더 비정상적 발언으로 국민을 조롱해야만 합니까? 야, 진짜 막 뭐 온몸에 그냥 탁탁탁탁 이 꽂히네요. 조금더라는 게 더 팍팍팍팍 꽂히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자 각자 베이스 댓글 하나 좀 뽑아주시죠. 뽑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누구누구. 마에스트로 리 3176님. 네. 하도 주옥 같은 괴담들이라 도저히 순위를 매길 수 없네요. 아, 좋습니다. 이번 꼭 그 개인적인 연락처를 저희가 선물 보내드려야 되니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기자님도 뽑아주세요. 네, 저는 유저 IP 2II1HM3C님인데요. 네. 상식적인 일하는 말이 너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댓글 뽑겠습니다. 좋아요. 네, 저도 뽑겠습니다. 유저 ES9PH1YN1G님. 야, 진짜 복잡하네요. 이거 뽑으실 줄 알았어요. 네. 정말 정성 들여서 긴 내용을 네, 보내주셨어요. 네. 자, 이분 거 제가 뽑았으니까 이분도 우리 커뮤니티에다가 올리면 되는 거죠. 예, 이분의 그 개인적인 연락처, 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좀 보내주시면. 좋아요. 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오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전태래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버퍼와 싸움에서 이겨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요.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모두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우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